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 터치 따따부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김경진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봄이 와서 좀 곤혹스러운 일이 있으시다고 예. 그 하소연하시던데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이게 네. 겨울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추우니까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이제 얼굴 안면 보온 효과가 조금 있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마스크가 이제 얼굴에 딱 붙어서 좋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갑자기 2, 3일 전부터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그러고 들더라고요. 이제 온도가 올라간 거죠. 네.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봄이 돼서 이게 따뜻해지니까 네. 갑갑한 거예요. 어제도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네. 그냥 갑자기 이게 기차 안에서 이게 숨이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특히 밀폐된 네, 공간이라.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다. 네. 그러게요. 벌써 이제 빨리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네. 근데 맞기 시작을 했고 네. 또 집단 면역이 형성이 지금 돼 가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어떨까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 K 방역에 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 주간의 이슈를 체크해보는 김경진의 이슈 체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네. 2주 관심 현안 이슈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혹시 땅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자가 소유의 주택도 없고요. 땅도 없는. 네. 청렴한 청렴한 그야말로 교수시군요. 네, 정말 그 청빈한 청년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시끄럽죠. 네.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 네. 그래서 LH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옛날에 이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토지주택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네. 또는 도로를 뚫는다든지 또는 대규모 아파트 주택단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LH가 이제 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H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개발이 될 것이다. 네. 어떤 내용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정보를 상세하게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LH 직원들이 네. 경기도 광명과 시흥 쪽에 네. 수도권 제3기 신도시를 하는 지역에 한 열 몇 명이 집중적으로 가서 그냥 심지어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네.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정보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땅 투기, 그다음에 정보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획득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네. 경찰이 집중적으로 내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한 두 분 정도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도 네, 나오고 안타깝게 있고 목숨을 예. 버리셨죠. 이제 그런 네. 상황들이고요. 경찰 이제 조금 이따 우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얘기할 텐데. 네, 오늘 이슈입니다. 네. 경찰분들도 대단히 지금 이제 수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이런 상황이고, 근데 국민들은 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정보를 얻고 네. 또 취득하는데 거의 뭐 그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일선에서 이제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네. 예,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공적인 그런 그 기밀을 가져다가 또 본인의 사익을 추구를 했다니 그것도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네. 불난 집에다가 이게 그냥 휘발유를 훨씬 더 네, 끼얹어 버린 게 자기가 내가 LH 직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익명으로 쓴 글이 있는데 네. 어씨 니들 그래봐야 우리 못 잡는다. 아이고. 인터넷에다 메롱하면서 네. 우리 그냥 제주껏 차명 투기하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래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보면. 근데 네. 실제 그게 LH 직원이 쓴 글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인은 안 돼 있는데 네.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원증을 보내야만 이게 가입이 된다 그래요. 그럼 직원이 쓴 건 맞네요. 직원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명확하지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전형적인 공사를 구분 못하고 네. 기강에 의해. 그러니까 이제 네. 머릿속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서 거기는 이제 LH 같은 경우는 공사니까 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준 공무원으로서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 그래서 국민들이 좀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또 한 네. 가지가 이제 그런 상황 속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제 땅과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고 나서 경남 양산으로 이제 돌아가서 아마 사실 모양이에요 보면. 뭐 사저와 네, 사저. 관련된 네, 뭐 근데- 부지를 갖고 계신 거 네.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농지였는데 음. 뭐 대통령이 당 대표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이럴 때 언제 시간이 있어서 11년간 농사를 지었느냐 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하고 그 대통령 사저건하고 연결짓는 직접적인 것은 관계는 좀 없죠.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런 굉장히 거죠. 정치 공세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 좀 잘못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세곡동에 뭐 부동산 사고 이랬을 때 대통령 퇴임할 때에서 사저 지을 때쯤 되면 서로 간에 이게 퇴임하는 쪽에 상대방 쪽에서 뭐라 그러면 야 너 퇴임하고 아방 짓고 살래? 네, 맨날 그게 네파토리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성숙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퇴임하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얼마만큼 국가기밀을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경호실이나 경찰에서 이 퇴임한 대통령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경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살 어떤 사저 저택 이외에도 그 주변에 이제 경호 시설이라든지 경호를 위한 건축물들이 네, 필요할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에서 보통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네. 별도의 어떤 경호 시설을 마련을 해요 보면. 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매번 서로 간에 이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사실 문 대통령도 옛날 당대표 시절에 그런 식으로 비난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그거를 또 그러니까- 복수하겠다고 정치 공작을 그러니까 펼치는 어쨌든 일부 그래서- 야당도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네. 드릴 말씀은 이제는 좀 성숙하게 네, 그런 맞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해서는 안 네. 되겠다. 아니 국민들 보기에 지쳐요. 네.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아니 퇴임하신 대통령이 조금 뭐 넓은 평수에서 사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논란을 좀 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어찌됐건 지금 이제 부동산 그 적폐청산을 지금 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국정 운영의 최대 과제로 현안으로 삼고 좀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또 공공주도형 부동산 그 공급 대책도 잘 해 나가겠다고 또 말씀하시니 국민들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온 나라가 지금 참 어수선합니다만은 자 여기까지 김경진의 이슈 체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새 광주의 전화금융 사기 발생 건수가 250%나 급증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이제는 40, 50대 직장인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교묘해졌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18년에 비해 지난해 510건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늘고 있는 피해 규모. 최근에는 하루에 6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법 또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문자, 모바일 메신저 수법은 물론 악성 앱을 통한 치밀한 수법까지 나타났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작년 악성 앱을 통해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9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그 당시 범인이 경찰이라고 자기를 사칭을 하면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자기가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이제 잡으면서 나온 대포 통장이 저랑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보이스피싱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범인이 진짜 자기가 경찰인 것처럼 제 정보들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랑 연락을 하려고 하면 누구랑 연락을 하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꼬일 수 있다. 제 죄가 가중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좀 속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분 말로는 제 스마트폰 내부에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게 깔려 있었는데 그걸로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해서 노렸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난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백신을 우선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구매비,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저금리 대환 대출형 범죄까지. 제2금융권에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2020년 3월 광주에 위치한 한 은행에 방문한 40대 남성. 기존에 대출받은 3천만 원을 모두 인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출금 목적을 묻는 직원의 물음에 초조한 얼굴로 대답을 얼머부리고 마는데 그 순간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평상시 거래 실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있는 편이어서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최근 입금 내역이 최근이어가지고 이제 팝업이 뜨는 거죠. 이분은 이제 입금된 후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돈을 출금하는 이제 거래니 출금에 주의하라 이 메시지를 보고 거래 내역 조회를 했더니 대출금을 이렇게 다른 이런 2금융, 이런 3금융 이런 데서 대출금 받아서 돈이 들어온 내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거를 찾아서 지금 하시는 거냐, 대출 사기가 많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이거 대출 저리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지금 돈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하던 중이었다.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100% 의심 사례고 보이스피싱이니까 경찰을 저희가 불러드리겠다. 다행히 은행 직원의 기지 덕분에 범인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하나의 신종 수법.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수법이다. 범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은 후 인사까지 건네고 사라지는 대범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대포통장 이용 규제가 강화되자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행법은 송금, 이체를 거쳐야만 범행 계좌를 정지할 수 있지만 대면 편취의 경우 범인이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범행 계좌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 실제로 계좌 이체 수법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대면 편취 수법은 4배 이상 늘어났다. 계좌 정지를 우리 은행이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제 본인이 요청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민원이라든지 나는 이렇게 정지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정지를 해서 뭐 나의 거래에 불이익을 주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해 검거 자체가 쉽지 않고 실제로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우리 지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때다. 오늘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사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광주경찰청 수사 2계 박웅 계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장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주면서 봤더니 최근 3년 사이에 광주에서 전화금융 사기 발생 건수가 250%가 급증을 네.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그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님. 네, 18년부터 최근 2년간, 네. 2년간, 최근 3년간 보이겠습니다. 네. 18년부터 20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약 1,300건, 와, 피해 금액은 약 30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19년 광주 지역 개인 소득을 보면 네. 약 2,053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거를 계산해 보면 광주 지역의 1,500세대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한
와, 그런 네, 네. 피해를 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500세대. 예, 그래서 18년, 19년, 20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전국 발생 대비 광주는 어떤지 보면 전체 전국 발생 대비해서 광주 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네. 그 매년 이렇게 네.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좀 위험한 요소죠. 예. 왜 그러면은 작년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 네, 나름 또 네. 분석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광주가 고용률이 좋지 않더라고요. 네. 전국 14위, 59.1% 정도 돼서 14위 정도 되고 또 취업률도 좋지 않고 재정 네. 자립도도 좋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까지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네. 광주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런 말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많이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께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이제 그 사기를 당하시고 네. 이제 그 뭐 그런 결론이 좀 네.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급증하고 있다니까 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제 이 이슈를 그러니까 다루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보니까 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이나 이제 뭔가 돈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타겟으로 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지역도 굉장히 많이 뚫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어느 한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 네. 정보 개인 정보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취득해가지고 전국에 그 저금리 대출 해주겠다는 문자나 전화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지역을 공략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인구 그 퍼센트에 비례해서 발생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광주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취약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같이 저금리로 대출이 약했다.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기 당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맞아 떨어지면서 네. 숫자가 늘어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난달에는 정말 심각했던 예, 것 예. 같습니다, 계장님. 하루에 6건의 보이스피싱 예.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범인은 잡혔습니까? 예, 일단 네. 두 건은 해결했습니다. 네. 건은 해결했고요. 네, 발생이 그날 6건 다 된 건 아니었고요. 네. 발생은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내가 피해를 당했거나 인식을 해서 접수한 건수가 그날 6건이었습니다. 접수된 그러니까, 건수가 6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속아서 발생한 게 2건, 그리고 자녀가 빌린 돈이 있는데 이거를 못 갚아서 우리가 데리고 있다. 돈을 가져와라. 네네. 이게 한 건이 있었고요. 네네. 또 절취형이 2건이 있었고 메신저 피싱이라고 톡을 통해서 부모에게 자녀인 양 돈을 좀 보내달라 해서 메신저 피싱 한 건이 발생했는데 총 6건 이렇게 발생했었습니다. 유형과 수법도 다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 네. 아니, 저도 벌써 받으셨나요? 지금 보이스피싱 전화? 보이스피싱 전화는 한 서너 번 받아봤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옛날에 받아가지고 네. 알겠더라고요. 뭔지 네, 누군지. 그래서 그냥 전직 검사, 전직 그래서 그냥 전화를 이게 하는군요. 끊었는데 야, 정말 피해갈 수 없네요. 메신저 피싱을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한번 당했었어요. 예. 지금은 이게 톡 쓰는데 옛날에 네. 톡 메신저 많이 썼잖아요. 네, 네. 2010년도 2월간쯤 네, 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지방에 아마 목포인가 재판이 있어가지고 목포를 가고 있는데 어디 전화를 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밖에서 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발신 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한 3시간 동안에 제 메신저에 친구로 돼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를 가장해가지고 네, 메신저상에서 김경진을 가장을 해가지고 급한 돈이 일이 있으니까 필요하다. 네. 500만 원만 얼른 좀 급전으로 네, 보내달라 네. 이래가지고 예. 가까운 후배 하나 또 친구 하나가 거기서 그냥 거기 그 친구들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믿고 줬대요. 그냥. 그 중에 일부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인들께서는. 이렇게 네. 그 피해를 입었었는데 네. 그때 놀랬던 것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메신저로 이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들이 저에게 확인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랑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2-3시간 동안
심지어는 제가 밖으로 전화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정말 이 친구가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500만 원씩 보내줬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네, 그래서 메신저 피싱은 거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거액을 요구하면 확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단위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500만 원 전후 네. 그 정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전화를 하면 네. 이제 끄게 돼요. 네. 저는 김 의원님께서 꺼버려요 이제. 네. 왜 이렇게 전화 자주 오지? 꺼버려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수법으로. 저기 이제 의원님께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 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뭐 언제부터 발생을 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진화했다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이게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핸드폰이나 IT 기기 발전하고 얼추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아마 2000년도 중반 그죠? 2005년 뭐 2006년에 처음 2006년 뭐 그쯤에서 아마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이게 이제 어떤 뭐 메신저 피싱 이런 것들이 네.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몰랐죠 보면. 네, 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부터 이제 차츰 알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경찰도 그렇고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뒤늦게 깨닫고 정부에서 네. 홍보를 하면서 아 이런 사기 사건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2006년도면 아마 2008, 9년도 한 3, 4년 지나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면. 교수님 지금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6년 전부터 담당해 예, 오신 예,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뭐 그 누구보다도 범죄 조직을 소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실 텐데 어떠신가요? 좀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에피소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어려움 예. 듣고 그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네. 이렇게 범죄 조직의 그 근거지가 네.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특히 중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가 불편하면 국제 공자가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맨 위에 상선 총책에서부터 열 말단 수거체까지 그 점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조직이라는 것, 그 통신이 있어야 이제 지령을 하고 어디가 돈을 가져오고 이럴 텐데 네. 그 통신 명의자들이 대부분 소재 불명인 외국인들 이런 게 많고요. 또 국내인이라 하더라도 그 밝혀내기가 그 찾아가서 추적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 경찰을 포함해가지고 전국 모든 경찰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구 끝에 있다 하더라도 가서 잡아가야죠. 그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렇게 검거한 조직이 있으신가요, 기자님? 저희들이 2017년 전후에서 네. 한 60여 명을 검거한 적 있고요. 60.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최근에도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 조직들을 대거 검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피해자 나이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6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약 68% 이상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 저 예.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통계를 보면은 이제 정확히 알겠죠. 피해를 제일 많이 당하는 나이대가 40대에서 50대입니다. 거기가 60% 가까이 가요. 네. 그 다음으로 20대, 30대가 한 5% 정도 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많이 당할 거라 생각했던 60대 이상은 10% 바뀝니다. 그 40, 50대면은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오히려 활발히 지금 하시고 정보도 예, 좀 예. 풍부하시지 우리 교장님 않습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경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층에서 오히려 피해를 제일 많이 당한다 지금 맞습니다. 그 결론이구만요. 예, 보면. 맞습니다. 예.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거 보이스피싱은 노인분들이나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의사도 당하시고 조문직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은 뭡니까? 그 대환 대출형입니다. 대환 대출. 왜냐하면 가계 자금도 필요하고 네. 또 자기 영업하는데 우정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대환 대출형. 그럼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기존에 비싼 이자로 되어 있는 대출을 싼 이자로 갈아태워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싼 이자로 갈아타게 하겠다는 것 예전의 수법이고요. 네, 네. 지금은 그냥 네. 저금 대출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예, 해주겠다. 그렇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아. 근데 결론을 보면 이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20대, 30대 같은 젊은 층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로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럼 20대, 30대는 아니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총명하고 IT도 빠르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관 사칭행을 많이 당합니다. 아. 특히 여성들이 많이 당하는데요. 네. 자기 개인 정보가 노출돼 가지고 네.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덮쳐보니까 네. 대포 통장을 많이 발견했다. 네. 그중에 당신 이름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당황하겠죠. 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네. 그러면 가짜 URL을 보내든지 해서 네. 가짜 검찰청이나 경찰청 사이트로 유도를 합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IT를 할 줄 알고 자기 IT 기술을 믿고 지식을 믿고 확인을 해요. 내 사건이 있네. 네. 그러고 이제 완전히 믿고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뭐 부산 이런 데 가서도 돈을 주고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20, 30대에 대해서는 주로 여성들 피해자가 많고 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직 사회에 대해서 완벽하게 물정을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그 상황을 이용해서 겁먹게 만들고 네. 그래서 겁먹게 만든 다음에 사실상의 그 피해자의 핸드폰이나 피해자 본인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노예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부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또 방금 정신적인 노예라고 하셨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최면 상태로 최면 상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어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는가 했더니 네. 서울대 곽금주 심리학과 교수님이 말씀해 네, 있는데 네. 화이트 가운 효과라 표현을 했습니다. 화이트 가운은 의사나 전문직 아닙니까? 네, 그리고 환자들은 화이트 가운 입은 의사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네. 내가 검사다, 네. 수사기관이다, 건강원이다 그러면은 그를 화이트 가운 입은 사람처럼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을 바보들이나 당한다 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그 사기를 당한 것도 모른 채 그냥 홀려가지고 지금 어찌됐건 이제 피땀 흘려서 모은 이 네, 돈을 일순간에 그냥 탕진하는 지금 이 피해 여기에 지금 그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의 근원 목소리, 일명 근원 목소리를 네.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부팀의 김태진 수사관입니다. 네네네. 보니까 연루된 사건이 접수가 되어 몇 가지 확인차 연락했는데 잠시 통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네네. 경기도 강주 출신인 김선정이라는 37세 여성분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면 어떤 관계, 어떤 사이십니까? 김선정. 잘 모르는데요. 혹시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에요? 네네. 이번한테 김선정에 관해서 왜 질문했었냐면 김선정은 이번 사건의 주범이자 이제 전문적인 금융브로커예요. 네, 여보세요? 네, 김영석 씨라고 아시는 분 있으시냐고요? 김영석 씨요? 모르는데요? 전라도 광주 출신의 42세가 되는 남성이에요. 잘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왜 김영석에 대해서 여쭤봤냐면은 저희 검찰 측에서 이제 김영석 주검으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검거하는 현장에서 저희가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 통장을 좀 압수를 했는데요. 근데 그 압수한 대포 통장들 사이에서 명의로 된 농협이랑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이 되어서 연락을 좀 드린 건데 이 두 장의 대포 통장 관해서 알고 계셨던 내용 있나요? 없는데요. 저기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을 다시 할게요. 아, 그러면 저희가 본인 메시지로 내선 번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을 좀 줘요, 그러면. 중고나라나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 알고 계시죠? 네.
이러한 사이트 등에서 고가성의 물건들을 이제 저가에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물건은 안 보내고 돈만 편취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분들이 발생을 했고 본인 앞으로 고소고발 건이 26건이 확인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이분들이 범죄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차분하고 또 지금 두 번째 나오신 분은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잡음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지금 전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뭐 의심의 여지를 할 수 없을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그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검찰에 저렇게 전화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분들 지금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기꾼들인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본토에서 콜센터를 두고 인터넷 전화 이제 070이나 060 뭐 이런 걸로 전화가 주로 왔었죠 보면. 근데 이 전화를 하는 작업이 노가다 아니에요. 이게 이 피싱 낚시질을 하려면 하루에 수백 번 미끼를 던져야 그 중에 한 건이 걸리든지 말든지 해요. 쟤들도 3D 직업이에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 집약 산업이에요. 일종의 산업, 노동 집약 사기 산업이 보이스피싱 산업이에요 보면. 산업이라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싼 값에 그냥 한국말을 조금 알고 있는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을 이 콜센터에서 이제 이 피싱하는 이제 전화 발신자로 썼는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안 먹힌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한국에서 데리고 가요. 또는 현지에 유학 와 있어가지고 와 있는데 돈이 떨어졌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거기에 합류를 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아까 이제 다들 말씀하셨지만 초창기에는 언변 말투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먹었어요. 그렇죠. 코미디의 소재까지 됐으니까요. 근데 저희 우리 VCR 봤지만 한 가지 딱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쫙 말을 해 나가는데 추임새가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그렇죠. 물 흐르듯이 쫙 나가죠. 이거는 대본을 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본을 보면서 약간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임새가 없어요. 우리 대화하다 보면은 그 시기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없잖아요, 저거는. 계속 대본대로 하기 때문에 물 흐른 듯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투로는 잡아낼 수 없고 저런 어떤 말의 흐름에서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전화 통화의 내용. 이 전화 목소리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걸 아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출 신청서를 작성을 해라. 대신에 우리가 보내준 앱에다 작성해라. 거기에 해당하는 기존에 당신이 받은 대출 정보까지도 기재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새로 대출 신청한 것이 은행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 이런 거는 은행법에 그런 규정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구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계장님 그리고 이제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한번 목소리를 맞춰보도록 하시게요.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금 근원 목소리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좀 단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찾는 겁니까? 그놈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까? 그놈을 찾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놈 목소리를 찾는 겁니다. 지금 5가지의 목소리가 나올 텐데 1, 2, 3, 4, 5번 중에 그놈을 지금 이제 범죄자의 목소리를 찾는 겁니다. 객관식이네요. 음성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부지검 수사과에서 전화를 좀 드렸는데요. 잠시 통화 가능할까요? 동부 어디요? 학생 이름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좀 사용을 하다가요. 몇 가지 적발이 되면서 확인차 연락을 드렸는데요. 사용한 사람이 그 박성수라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 팔겠다고 게시글 올린다거나 사기 행각 벌이다가 지금 되었는데 검거 과정에서 보면 우리 학생 신분증 사본이라든가 기타 개인정보 같이 발견이 좀 되었단 말이에요. 진짜요?
음성이 전화드린 곳은 하나카드 법무팀의 최인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첨부되신 기본적인 서류 부분 보시면은 대졸 성명서의 민원 동의서 부분이 같이 첨부가 들어오셨는데요. 동의서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으신 내용 부분 고객님 다 인지하시고 일단 동의서 부분에 의거해서 저는 우리 고객님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하나카드 법무팀의 최인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성 3 보이스피싱 같이 무슨 불법 수수료를 요구한다, 고객님 통장을 요구한다, 카드를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님처럼 고객 유치라는 영업사원이에요, 고객님. 제가 고객님한테 굳이 안 되는 부분을 되게끔 유도리 있게 고객님한테 이런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음성 4 문자가 하나 왔는데 오후 3시경에요. 11번 가족에서 상품 결제 완료되신 걸로 나와 있으세요. 결제는 지금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으신 국민은행 체크카드에서 결제 완료되신 걸로 나와 있으시고요. 지금 제가 그거를 결제한 적이 없는데 그 결제가 주문한 적도 없고 그런 거 필요하지가 않은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음성 5 07학번 권세민이라고 합니다. 과기대. 저희 누님이 지금 너무 좀 난처한 상황에 조금 처해 계셔가지고 동명이인이신 분 계좌가 조금 필요한 상태인데 정말 저희 누님이랑 이제 성함 같은 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그냥 맨입으로 좀 부탁드리기는 그래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한 10만 원 정도로 마음 표현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들었는데 우선 저희 계장님께서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어떤 사기를 치려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다 가정을 하고 들어봐도. 네. 근데 5번이 조금 미심쩍거든요. 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한 10만 원 정도로 마음 표현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군요. 의원님 어떠신가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5개 다 같아요. 아, 5개 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부지검 수사과에서 전화를 좀 드렸는데요. 하나카드 법무팀의 최인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객님 통장을 요구한다, 카드를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3시경에요. 11번 가족에서 상품 결제 완료되신 걸로 나와 있으세요. 동명이인이신 분 계좌가 조금 필요한 상태인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4번 음성은 좀 흔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4번을 4번. 맞습니다. 아, 네. 결제는 지금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으신 국민은행 체크카드에서 결제 완료되신 걸로 나와 있으시고요. 지금 제가 그거를 결제한 적이 없는데 저희 지금 스튜디오 시청자분께서는 못 보시는데요. 저희 작가님 앞에 계시는데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작가님? 아, 네. 역시 검사 출신이라 다르시네요. 김경진 의원님께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다섯 가지 목소리가 모두 다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전화다. 와, 네. 야, 전 당하겠네요. 네, 제가 옛날에 메시저 피싱 당할 때 보니까 정말 홀려요. 예,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으면서 그때 그 순간에는 그냥 정신이 아득하고 순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 원을 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당하는 게 이성 가지고 안 돼요, 보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이게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게 한번 핀을 콕 하고 찔러줘야 돼요, 보면. 근데 어쨌든 계장님, 저 궁금한 게 지금 왜 그 현장에서 이제 돈을 직접 받아가는 수거책들 있지 않습니까? 수거책들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요 알바 딴 데보다 좀 알바 비용 두둑하게 줄게, 고액 알바 줄게 이래가지고 애들이 가보니까 괜찮네, 조건 여러 가지로 좋네, 이거 라고 해서 그냥 뛰어들었다가 이게 사기 전과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거책으로 안 엮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도 저희들이 아까 6건 발생했던 것 중에 한 건을 잡아보니까 유학생이었습니다. 해외 유학생이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과정을 물어보니까 고액 알바
알고 자기는 했다. 고액 알바 사이트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고액 알바에 대한 이렇게 보내죠. 채권 추심 업무, 또 해외 구매 대행 업체인데 현금 수금 업무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제 어플라이를 하죠. 어플라이를 하는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플라이 하면 가서 면접도 보고 서류도 제출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전화로만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해서 오케이 해요. 그리고 업무 지시도 톡이나 메신저,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서만 보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돈을 받게 되면 그 현장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 돈을 주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 것. 이런 종류의 지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사람을 범죄에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접 가서 면접도 보고 이것이 보이스피싱의 혹시 이 수거책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자리라고 하지만 나한테 고용해주고 월급 주는 사람 얼굴을 못 본다 이러면 일단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이나 받아요, 이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수금액의 몇 % 이렇게 줬습니다. 10% 정도까지 줬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만 해도 100만 원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다운돼서 지금은 한 1%에서 2% 정도. 그래도 고액입니다. 1,000만 원 해도 10만 원이니까 여러 건 하면은 고액이죠. 고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알바로 알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의심이 갑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금액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수당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계속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검거되고 재판까지 가면 평균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할지언정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처벌을 받는다. 모르고 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한번 해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범죄를 자기가 수용을 하는 거죠. 일명 밀피적 고의, 나중에는 확정적 고의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공범으로 갑니다. 그렇겠네요. 예, 한 공범으로. 2-3분만 해보면 금방 이게 금방 나쁜 압니다. 짓에 개입될 거는 알면서. 그럼 한 최근 2-3년간에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연루되어서 뭐 이제 재판까지 간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 수거책들 아닙니까? 재판까지 가서 저희들이 몇 명인지까지는 이제 파악을 안 했는데요. 예, 대면 편취형이 수거책이라는 건 대면 편취형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 사건이 약 60-70건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람들은 한 해 360-70건이요? 그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발생했고 검거가 한 60-70% 검거율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돈만 뺐으면은 그래도 낫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인데 지금 이제 작년에 광주에서 그 대출 지금 그 대환대출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큰 비중 차지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대출 보이스피싱을 당한 한 가정의 아버지께서 충격으로 그 자살 요구 문자를 남기고 돌연히 사라지신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행스럽게도 가족들이 실종 신고해서 가정으로 돌아오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자책감을 크게 갖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또 좀 전달해 주시죠. 피해자가 받는 첫 번째 고통은 경제적인 타격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고리에 이자를 주고 그 자금을 대출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갈아타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킨 대로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기존의 대출 금액만큼 또 대출을 받아서 자기 어깨에 얹은 격이 되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그 상실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떤 저는 첫 번째 경제적인 타격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이스피싱에 속았다 이런 자책감. 네. 그리고 가족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지인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자괴감 이런 게 엄청 크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가장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겨놓고 네. 부산에까지 갔었어요. 그 후에 부산경찰청하고 우리 광주경찰청하고 협업해서 10일 만에 모텔에서 발견해서 가족에게 인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참 이제 돈을 잃는 것도 참 무너져 내리지만 또 이제 스스로가 그 자책감으로 뭐 계속 좀 그 고통을 안고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사회가 어루만져주고 또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그 심리 상담센터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특히 그 자살 우려나 우울감이 심한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까지 연결해줘서 좀 심리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수사기관이라 해서 수사하고 만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 피해자의 마지막에 그 심리까지도 좀 어루만져서 우리 경찰관이 가서 피해자하고 대화만 해줘도 이 심리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이상이 되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은 연계해주고요. 그것까지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우리 조그만 노력이 좀 피해자들의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일상으로 그 복귀하는 데까지도 지금 이제 경찰 차원에서 그런 또 노력을 해주신다니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이제 동원이 되고 있는데, 자,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112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번호가 있다. 1332.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그렇다면 이곳의 역할은 무엇일까? 광주 동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광주 전남 지원을 찾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히 광주 전남 지원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와 피해 구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민생침해 범죄고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과 공조해서 함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경찰청이나 시청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경향이나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 활동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선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인의 음성과 최신 피해 사례, 대처 방법 등을 공개해 사전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육용 홍보 영상과 팜플렛 등을 제작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시행 중이다. 한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 구제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은행에 대해서 이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피해를 받으신 소비자분이 직접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그 범인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 이제 지급 정지가 돼서 인출이 안 되게 이제 막아놓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가 피해 신고를 접수를 받고 그거를 이제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 피해 금액하고 계좌를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2달 동안. 이게 보이스피싱 계좌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개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이제 그 저희가 금융회사에 이제 이건 2달이 경과했으니까 피해 받은 금액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피해 금액을. 그러면 이제 그 통보를 받으면 금융기관은 이제 즉시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대포 통장을 만들기가 어렵고 계좌 개설 요건도 까다로워져 송금이나 이체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대면 편취가 급증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현행법상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최선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저희 당행에서는 고객님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와 아니면 창구 내방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IBK 피싱 스톱이라는 어플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피싱 스톱은 고객님의 휴대폰에 이제 깔게 되면은 고객님이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 통화를 하실 경우에 AI 기반으로 분석하여서 이제 피싱이 의심되면은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앱 서비스이고요. 금융기관 직원들이 그 창구에서 그 500만 원 이상 고객의 인출을 원할 경우에는 문진표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또 금액이 좀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그 금융회사 직원이 경찰에 무조건 출동해달라고 신고를 하는 방안을 최근에 도입을 했어요. 경찰하고 같이.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그 금융권에 도입된 건 아닌데 이걸 지금 광주 경찰서하고 좀 협의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보이스피싱 그 전화를 걸러주는 앱이 이제 지금 뭐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은행 창구에서도 문진표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례가 의심이 되면 또 고객을 구제하는 그런 다양한 지금 방법과 제도들이 지금 그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래도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것도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그 혹시 이제 검사로 계실 때 보이스피싱 관련한 사건을 뭐 이렇게 의뢰를 받거나 수사를 하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이제 일선에서 경찰들이 이제 현장에서 딱 고생해서 이제 잡아오시는 거고요. 검사들이 이제 보안 수사해서 그냥 법원에 기소하는 정도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에너지가 쓰는 사건은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제 그때 몇 건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본토에 있는 애들은 참 잡아오기가 힘들어요 보면.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국에서 그때도 이제 똘마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대면 면접을 해가지고 이제 돈 수거하거나 뭐 이렇게 뭐 대포통장 중간에 이렇게 배달해주고 이러다가 걸린 애들은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들어보면 일리는 있지만 역시 또 보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자기가 공범인 거 뻔히 알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처벌하면서 일견 조금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예,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나 어쨌든 우리 모두가 조금 좀 조심해야 돼요. 갖고 항상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저게 된다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게 해서 겁줘가지고 돈을 뺏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싼 이자로 갈아탄다고 하는 기분 좋게 해주는 이제 동기가 있는데, 기분 좋은 동기들은 왜 갑자기 이 기분 좋은 게 나한테 떨어졌을까 한 번씩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기분 좋은 일 잘 안 생겨요 보면. 근데 지금 오늘 그 이제 계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면은 그 피해
그때 그 금액을 네. 보상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이거 좀 구분해서 정리를.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전달해서 딴 데로 이미 넘어간 경우에는 거의 보상을 못 받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돈 받아간 이제 대면 전달책도 잡아봐야 걔들 수중에 돈 없어요. 이미 딴 데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걔들 징역 오래 살려주세요. 피해 못 받았으니까 판사님 앞에 진정서 써봐야 걔들 형량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실제로는 못 받아요, 보면. 그럼 근데 그 범죄 조직을 소탕을 하시고 나서 그래도 이제 계좌에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피해를 입은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다시 환수하거나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나요?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한 그 일인가요? 절차가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거기 돈이 남아있으면. 예. 근데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잡아봐야 피해는 큰데 그 안에 가령 고여있는 남아있는 조금 물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자기 피해액의 뭐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니까 신속하게 112 신고해서 그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지급정지시키는 게 아주 급선무입니다. 신속성이 그래서 요구되는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그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소송 없이 바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서 통장으로 간 경우에는 30분 내에만 신고하면 상당히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출금이 안 되니까 30분 내에만 바로 신고하면 머물러 있어요. 근데 30분 지나면 조금 복잡해져요, 이제. 네. 자, 어찌됐건 지금 계속 그 저희가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예,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이런 사기 범죄를 근절하는데 예방이 지금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기자님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그 예방법 또 우리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반드시 좀 그 예방하기 위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금감원 또 유관기관에서 보내준 예방 홍보물도 좀 자세히 보시고요. 나와는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고 또 그거를 내 가족에게 친지에게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한 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대출 명목으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아라.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렇죠? 또 앱을 보내줄 테니 앱을 깔아서 거기에 기존 대출의 정보를 적어서 보내라. 이것도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예금 보호가 필요하다. 또는 현금을 맡기라 한다면 이것도 사기입니다. 강력 범죄의 수단은 흉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번에 걸쳐서 걸려오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 이것만 믿고 우리가 그 얘기를 이체한다든지 현금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걸려오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력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주의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계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 그리고 금융기관 또 각종 언론에서 이제 수법과 사례들을 지금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예방 대책까지도 강력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범죄 근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매년 달라지는 이 범죄 수법과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계장님. 지금 이 범죄자들 소탕하러 지금 다니시느라고 바쁘실 와중이실 텐데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오늘 중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금리 대환 대출 너무 이 수법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앱을
보내줄 테니 거기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했다면 이미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또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했다면 은행법 위반이다 이렇게 전화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또 대출은 적극적으로 은행에 가서 좀 상담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광주경찰은 이런 단속 수사뿐만 아니라 예방 홍보에도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 보이스피싱으로 우는 우리 시민들이 없는 그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의원님께서도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찰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유, 정말 일선에서 치안 유지한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면 지구대 가보면 저녁에 그냥 술 드시고 와서 행패 부리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3D 업종 중에 정말 고생하시는 게 우리 경찰관들인데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시고요. 싼 이자로 바꿔준다고 전화 오면 100에 100% 사기다 생각하시고 그냥 직접 금융기관 가세요. 직접 가서 내가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상담하지 않는 한은 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화나 앱을 통해서 하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창구에 계신 분들, 창구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또 정원경찰분들이 조금 이상한 상황들이 있으면 좀 유심히 그분들도 역시 요새 은행 업무도 되게 자동화가 많이 돼가지고 되게 바쁘세요 보면 바쁘신데도 어쨌든 좀 잘 살펴보시는 게 가난한 서민들 그 중에 또 돈 털리는 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이스피싱은 나 혹은 또 가족, 이웃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 2명이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당황한 할머니를 경찰서로 안내해서 피해를 막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주변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광주경찰청 수사 2개 박웅 계장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경진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